남편이 출장을 떠난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저택의 전등이 일제히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제 목을 움켜쥐고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살려주세요. 제발. 칼끝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이 피부를 누르는 그 감촉.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리가 가득 담긴 짐승 같은 눈빛이었어요. 닥쳐. 내 남편 놈이 내 마누라를 뺑소니치고 죽였어. 너도 똑같이 죽여줄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오래 참아온 무언가로.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괴한의 칼날이 제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던 순간 살기 위해 발버둥치던 제 실크 잠옷 소매가 비명 지르듯 찢겨나갔습니다. 번개 불빛이 창가를 스치며 제 팔뚝 위를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곳엔 40년 전 지독한 가난이 남긴 지네처럼 흉측하게 뒤틀린 흉터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 상처, 이거 뭐야? 이거 놓으라고. 죽이려면 그냥 죽여. 이 흉터, 쇠막대에 찢겼던 그 흉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당신은 말순 누나? 내 이름을 어떻게? 손이 풀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무릎부터 꺼져 내려갔습니다. 복면을 벗어 던진 남자의 눈에는 핏발선 증후 대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제가 부모님께 버림받으며 생이별했던 제 막내 동생 정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1년생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지금은 거의 다 쓰러져가는 흙집들만 남아있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 그것도 딸.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던 날 산파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딸이요? 그게 전부였답니다. 축하도, 안도도, 기쁨도 없이 그냥 그 한마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탯줄을 끊었고 저는 그렇게 이 세상에 왔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는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겨울에 연탄 2장을 아끼려고 방 하나에 온 식구가 몸을 붙이고 자던 그런 가난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에 손을 씻고 부뚜막에 올라가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꺼내 먹는 게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집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었어요. 제일 위가 아버지, 그 다음이 오빠 정훈, 그 다음이 아직 뱃속에도 없던 아들, 그 다음이 어머니,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저 말순. 우리 집 부뚜막 위 항아리에 쌀이 좀 남아있을 때 어머니는 정훈 오빠 밥을 먼저 퍼주고 아버지 밥을 퍼주고 그 다음 본인 밥을 퍼줬는데 항아리가 비면 저는 그냥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말순아, 너는 오늘 시래기국에 밥 말아 먹어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항의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시래기국에 식은 밥을 말았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는 하얀 쌀밥에 계란 프라이를 얹어 먹고 있었어요. 노른자를 젓가락으로 톡 터뜨리던 그 소리가 지금도 가끔 귀에 들립니다. 오빠 정훈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9살이었어요. 학교 가다가 개울가에서 미끄러졌대요. 머리를 박았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 곡소리가 하늘을 뚫을 것 같았어요. 저는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7살인 제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퍼날랐습니다. 사흘 장례가 끝난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방 구석에서 울고 있던 저를. 왜 울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빠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그 말이 칼보다 먼저 제 목에 꽂혔습니다. 계집애는 없어도 됐는데 정훈이 왜 그랬냐? 어머니는 그냥 울었습니다. 본인 아픔에 빠져서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꽂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내 목숨의 무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 해에 남동생 정식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막걸리를 2마리나 마셨어요. 동네에 돼지고기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보는 얼굴로 웃었고 저는 그 기쁨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 역할이 주어졌어요. 말순아, 네가 정식이 봐라. 7살짜리 저는 그때부터 정식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포대기 하나 두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식이가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쉬고 싶으면 쪼그려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르고 또 일어나서 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정식이가 밉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누나하고 옹알이 할 때, 제 어깨를 조망만 한 손으로 토닥토닥 두드릴 때, 그때만큼은 제가 이 집에서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고는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식이를 업고 동네 어귀를 지나고 있었어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그때 의성 쪽 신도시 개발한다고 포클레인이 드나들던 그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까 공사 가림막 위에서 쇠파이프 더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몸을 숙였어요. 정식이를 끌어안고 앞으로 엎드렸습니다. 쇠파이프가 제 등을 스치고 제 왼팔을 그었습니다.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살이 열리는 느낌. 그 다음에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정식이는 괜찮았어요. 제 등 밑에서 울고 있었는데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가 흘렀어요. 팔을 봤더니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길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흙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정식이를 보셨어요. 정식아, 정식이 괜찮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식이 팔다리를 만지고 얼굴을 살피고 저는 피가 흐르는 팔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쳤어. 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잠깐, 된장 좀 발라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을 가자는 말도 없었어요. 119를 부르자는 말도 그냥 된장을 발라라. 저는 그날 부엌에 들어가서 된장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된장을 듬뿍 떠서 그 찢어진 상처에 눌러 발랐습니다. 쓰라렸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왜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내 고통은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는다는 걸. 그 상처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감염이 됐고, 덧나고, 흉하게 아물었어요. 팔 한쪽을 따라 지렁이처럼 올라온 흉터가 12살 때부터 제 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긴팔을 사다 줬어요. 그 팔 보이면 시집도 못 간다. 가리고 다녀. 그때부터 저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반팔로 뛰어다닐 때 저는 혼자 긴팔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섰습니다. 제 팔에 모이때, 흉털에 징그럽겠다. 중학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더 나빠졌거든요. 아버지 논이 담보로 넘어갔고 빚쟁이들이 가끔 집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내가 입 하나 줄여줘야겠다.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아버지 먼 친척 댁에서 사람 구한단다. 가서 집안일 도와드리면서 밥이나 먹어라. 식모였습니다. 13살 저를 식모로 보내는 거였어요. 전날 밤, 정식이가 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5살짜리 그 애가 제 팔을 꼭 잡고 말했어요. 누나, 어디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 가면 안 돼? 저는 정식이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자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른 아침에 트럭이 왔습니다. 짐칸에 탔습니다. 이불 하나, 옷 2벌, 비닐봉지 하나에 담긴 게 제 전부였어요. 트럭이 출발하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식이가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누나. 어머니가 정식이를 붙잡았습니다. 정식이 눈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저는 트럭 짐칸에서 그걸 봤습니다. 정식이가 울면서 어머니 손을 밀쳐내려 하고 어머니가 애를 꽉 안고 트럭은 방향을 꺾었습니다. 정식이가 안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트럭 소리가 제 울음을 덮어줬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친척집은 대구 수성구였습니다. 방 4칸짜리 단독주택. 저는 쪽방에서 잤어요. 창문 없는 청소 도구 두는 그 방.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 쓸고, 부엌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애 둘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점심 짓고, 빨래 널고, 저녁 짓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밤 11시가 됐습니다. 그 집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밥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은 거 있으면 먹어라.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반찬통 구석에 남은 김치 몇 조각, 그게 제 밥이었습니다. 학교 얘기를 한번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학교를. 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학교? 너 학교 보내려고 데려온 줄 아니? 집에서 먹여 재워주는 것만도 어딘데. 저는 그 이후로 학교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집 남편은 술을 마시면 손이 올라왔습니다. 본인 자식한테도 저한테도. 어느 날 제가 국그릇을 쏟았어요. 실수로 그 남자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질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옆에서 봤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당신도 참, 그냥 애한테 왜 그래요. 그게 말리는 건지, 허락하는 건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남자가 저를 벽에 밀쳤습니다. 너 같은 건 부모도 버린 물건이야. 주워다 먹여줬더니, 저는 벽에 기댄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이미 그 말이 제 안에서 사실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 변한 게 있었다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이유가 생길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직접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짐을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식당 서빙, 공장 조립, 주유소 야간 알바, 돈이 모이면 새빵, 돈이 없으면 고시원,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옮길 때도 있었어요. 짐이 항상 비닐봉지 2개였으니까 이사는 30분이면 끝났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샀습니다. 중졸, 고졸. 퇴근하고 밤에 혼자 공부했어요. 책이 비쌌습니다. 헌책방에서 1,000원짜리 문제집을 사서 연필로 풀고, 지우고, 또 풀었습니다.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자격증도 땄어요. 조리사, 미용사 보조, 뭐든 땄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가족이 없었으니까. 25살 어느 봄날, 저는 달서구에 있는 한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집은 대구 달서구 월성동, 큰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이 철제 자동문이었고 마당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댁이었어요. 건설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 연세가 60이 넘으셨고 부인은 그보다 10살 아래. 저는 거기서 살림을 맡았습니다. 청소, 요리, 장보기. 이전 친척집과 달랐어요. 여기는 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방.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어요. 창문으로 해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게 원래 아침이 이런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 집 큰아들이 명식 씨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가 새벽 2시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나왔는데 현관에서 쓰러지듯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구두는 한 짝이 이미 벗겨진 채였어요. 냄새가 났어요. 소주. 아주 진하게. 아, 들어왔네. 저를 봤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깨를 빌려줬어요. 걸어보세요 하고 방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침대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어요. 드세요. 그 사람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이 사법시험 3차 불합격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삼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해장에 북엇국이 좋다고 시골 있을 때 할머니한테 배운 게 생각나서요. 명식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북엇국을 보더니 말이 없었어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다.
혼잣말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뒤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뭐려? 북엇국이 제일 먹고 싶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 사람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명식 씨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집 장남인데 그 집안에서 제일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늘 명식이가 해야지 하셨고 사모님은 왜 이렇게 느리냐 하셨고 명식 씨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웃음이 아닌 웃음으로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불도 안 켜고 제가 차를 들고 들어갔어요. 불 켜드릴까요? 아니요. 왜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기대도 안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명식 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흉터가 있어요? 제가 굳었어요. 반팔 소매 아래로 흉터 끝이 조금 보였나 봐요. 저는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 예전에 보여줘도 돼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식 씨 표정이 징그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냥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울긋불긋하게 올라온 그 흉터를 명식 씨가 그걸 봤어요. 한참을. 언제요? 어렸을 때요. 공사 현장 근처에서 동생 구하려다 다친 거예요. 명식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훈장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이 흉터가 부끄럽지 않은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6달 뒤 명식 씨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거절했어요. 저는 이 집 식모예요.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저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명식 씨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 말들이 당신을 아깝지 않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사모님은 고함을 쳤습니다. 저를 불러놓고 대뜸 뺨을 때렸어요. 식모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겨? 따귀가 3번 날아왔습니다. 저는 맞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쳐다봐. 눈 내려. 저는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게 뭘 믿고. 사모님이 소금 한 줌을 저한테 뿌렸어요. 현관에서 액을 쫓듯이. 저는 소금을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소금이 따갑지 않았어요. 이미 더 아픈 걸 많이 맞아서인지. 나가. 당장 나가. 저는 나갔습니다. 그날 바로 명식 씨는 사흘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상속권 다 포기했어요. 저는 멍하게 봤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포기하겠다고. 내 몫은 없어도 된다고. 왜요?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그 사람이 우산을 제 위로 기울였어요. 본인은 비를 맞으면서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대구 북구 칠성동 어딘가에 단칸방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짜리 방, 창문 하나, 부엌 겸 거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내 집이라서 내가 고른 커튼이 있는 집. 명식 씨는 그의 사법시험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저녁에 명식 씨가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명식 씨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 식탁에 올려놨어요. 최종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달달 떨렸어요. 잘 됐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명식 씨가 저를 안았어요. 같이 잘 됐어요. 7년이 흘렀습니다. 명식 씨는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어요. 잘 됐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식아, 아버지가 많이 안 좋다.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와야겠다. 명식 씨는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가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상인동 그 큰 집에. 시어머니는 변했어요. 남들 앞에서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말순이 고생이 많다. 그래도 명식이 잘 만났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명식 씨가 없는 자리에서는 밥상에 그게 뭐야. 진짜 식모 솜씨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법조인 부인이라고. 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당신이 여기 들어온 게 당신 복인지 우리 집 재앙인지. 저는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으니까. 시동생 인성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눈에 뭔가가 없었습니다. 온기 같은 게. 인성 씨는 회사 부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내 어딘가 바에 자주 갔다는 소문, 코인 투자에 빠져 있다는 소문,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진다는 소문. 저는 들었습니다.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기억해뒀습니다. 인성 씨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저희 결혼기념일을 챙겼습니다. 아니, 챙긴 게 아니라 명식이 결혼기념일이지? 오늘 특별히 외식하자. 저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명품 가방 2개를 꺼냈어요. 에르메스 카드홀더 같은 걸. 인성이 신부한테 하나, 이름 모를 지인한테 하나.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말순이 거는 깜빡했네. 웃으면서 정말 깜빡한 것처럼. 저는 그 웃음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인성 씨의 몰락은 예고된 거였습니다. 회사 자금 28억, 코인 계좌로 조각조각 빠져나갔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인성 씨는 구속됐어요. 그날 인성 씨 부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어요. 며느리, 참아봐. 어디 살다 보면. 인성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하고 같이 가라앉을 생각 없어요. 서류를 식탁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말순아, 저는 갔습니다. 인성이가 그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네가 복이 없어서 이 집에 복이 달아났어. 네가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 처음부터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됐는데.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인성 씨가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빼갔는지 제가 3년 동안 모아뒀어요.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나머지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인성 씨는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출소 날 시어머니가 마중을 나갔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인성 씨가 달라졌어요. 눈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그 빈 눈이 아니라 뭔가 가득 찬 눈. 좋은 게 찬 게 아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집 주변을 서성인다는 느낌. 골목에서 담배 연기가 날 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끝에서 남자 하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 그냥 스쳐 지나갈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창문으로 봤습니다. 그 남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성 씨가 어느 날 저녁 남편을 불렀습니다. 형, 나한테 줄 거 있잖아. 명식 씨가 조용히 봤어요. 내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형은 회사 다 장악했잖아. 내 몫 내놔. 인성아, 내 몫은 내가 다 빼갔잖아. 나는 빌린 거야. 횡령이야. 인성 씨 입이 비틀렸습니다. 형이, 내 형이 맞아? 내가 저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잘못으로 들어간 거잖아. 인성 씨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어릴 때부터 형이 다 가져가서 나는 남은 거 먹고 자란 거잖아. 처음부터 다 형 차지잖아.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성 씨가 저를 봤어요. 저 여자만 없었어도. 저는 인성 씨 눈을 봤습니다. 당신만 없었으면 이 집이 이렇게 안 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야 했는데요? 인성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주 안에 인성 씨는 교도소 동기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그 동기가 제 동생이었어요. 5살에 헤어진 정식이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아내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사망했어요. 운전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식이는 3년을 기다렸어요. 범인을 찾으려고. 직접. 그러다 관련 없는 범죄에 연루됐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인성 씨는 그걸 알았어요. 정식이한테 접근했습니다.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내 와이프 친뺑소니 차주인 알아? 정식이가 돌아봤을 겁니다. 대구 상인동. 변호사 정명식.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 증거도 없이. 하지만 정식이는 믿었어요. 복수할 대상이 필요했으니까. 3년을 기다렸으니까. 정식이는 출소 날부터 명식 씨를 감시했습니다. 명식 씨 출장이 잡혔습니다. 부산. 2박 3일.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8월 태풍.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나뭇가지를 꺾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일찍 잘 준비를 했습니다. 씻고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전기가 나갔습니다. 집 안이 완전한 어둠이 됐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정전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웃집 불도 꺼진 건지 커튼 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웃집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 집만 나간 거였습니다. 그때 담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 발이 착지하는 소리.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명식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았어요. 119를 누르려는 순간 거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침입자였습니다.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봤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까지.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정명식 쳐? 목소리가 낮았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목을 잡았어요. 뺑소니 쳐놓고 도망간 그놈 와이프 맞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강했어요. 단련된 손. 저는 발버둥 쳤어요. 손을 잡으려 했고, 발로 차려 했고, 같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그 사람 소매가 걷혔어요. 번개가 쳤습니다. 찰나의 빛. 그 사람 손목 위에 반달 모양의 파편 흉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굳었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숨이 멈췄습니다. 그 흉터, 저도 알고 있는 흉터. 정식이를 업고 있을 때 쇠파이프에서 튄 파편. 그게 정식이 손목에 박혔던 그 흉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남자도 느꼈나 봐요. 저의 힘이 달라진 걸. 잠깐 멈췄어요. 저는 제 소매를 잡아 올렸습니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팔 안쪽에 그 기다란 흉터. 달빛 아래 그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가 굳었어요. 이 흉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설마 정식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남자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나? 정식이야? 누나야? 말수 누나야?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태풍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저와 그 사람은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정식이가 울었어요. 어른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정식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맞았어요. 틀림없이. 이 코, 이 귀 모양.
5살짜리 정식이가 제 이불 속에 파고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나 누나 죽이러 온 거야. 알고 있었어요. 알아. 용서해줘. 저는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전에 얘기해줘야 할 게 있어. 정식이가 전부 털어놨습니다. 인성 씨가 한 거짓말, 아내 뺑소니 얘기, 명식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정식아. 응. 명식 씨는 뺑소니 친 적 없어. 증거도 없고. 인성 씨한테 당한 거야. 이용당한 거야. 정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겠어? 나를 없애야 재산을 차지하니까. 정식이 눈에 뭔가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에는 분노.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저와 정식이가 동시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 인성 씨였어요. 불을 켰습니다. 처리했어? 웃고 있었어요. 비열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러다 저를 봤습니다. 인성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처리 안 됐어요. 정식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인성 씨가 정식이를 봤어요. 그 다음 저를 봤습니다. 그 관계를 계산하는 눈으로. 이게 무슨...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제 동생이에요. 인성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잠깐. 오해야.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런 말 한 건 그냥... 정식이가 인성 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냥? 야, 나는 그냥 협박용으로 나한테 내 누나를 죽이라고 했어? 인성 씨 뒤통수가 벽에 닿았습니다. 야, 진정해. 이 사람아. 저는 그때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인성 씨가 눈을 봤어요. 설마, 감사해요. 직접 와줘서.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처리했어? 인성 씨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인성 씨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정식이가 인성 씨 팔을 비틀었습니다. 인성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 119가 아니라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인성 씨가 수갑을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얼음처럼 굳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 새벽, 4시.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정식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명식 씨는 연락을 받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누나한테 뭐라고 해야 해? 저는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정식이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정식이가 저를 봤습니다. 못 찾겠더라.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어.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었으면 됐어. 시아버지가 회복하셨습니다. 인성 씨 사건을 다 들으셨어요. 시아버지는 공증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인성 씨 이름을 재산분배 목록에서 삭제했어요. 인성 씨 연락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라고 처음으로 저를 불렀어요. 며느라, 이 집에서 고생 많았다.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집에서 저한테.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말씀 없이 한참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내려앉은 것처럼 앉은 채로 허리가 굽었습니다. 말순아. 네, 내가 잘못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기다렸어요. 무릎을 짚고 앉은 채로.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못 드려요. 시어머니가 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도리는 다 할 거예요. 저는 요양원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대신 저는 시어머니 눈을 봤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식이가 떠나려 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작은 가방 하나.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나는 누나한테 민폐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왜 안 돼? 누나 죽이러 왔던 사람이잖아. 저는 한 발 앞으로 갔습니다. 정식아. 나는 40년 동안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 그 40년이 뭔 줄 알아? 정식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식이 눈에서도 뭔가 흘렀어요. 그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식 씨가 정식이를 도왔습니다. 전과 기록을 검토했어요. 어떤 부분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지,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명식 씨가 정식이한테 말했어요. 처남,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신 누나 40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오히려 미안하지. 정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잘 살아.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야. 저희는 고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의성, 부모님은 그 흙집에 아직 살고 계셨어요. 벽이 더 기울었고 지붕이 낮아졌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봤어요. 저를, 정식이를. 어머니가 정식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정식아,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냐? 정식이 손을 잡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잠깐, 말순이도 왔네. 돈 좀 가져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이가 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어머니가 놀라서 봤습니다. 제가 죽이러 간 사람이 누나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팔아넘긴 누나, 제가 칼 들고 죽이러 갔어요. 아버지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정식이가 말했어요. 저는 이제 누나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가족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뭘 잘못했다고. 저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걷는데 뒤에서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야, 말순이. 저는 걸었어요. 정식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명식 씨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마당에 서서 울고 있는. 저는 그 백미러에서 눈을 뗐어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의성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오래 들고 있던 것을. 제 흉터 얘기를 할게요. 13살부터 긴팔을 입었습니다. 여름에도 40대가 된 지금 저는 반팔을 입어요. 처음 반팔을 입은 날이 생각납니다. 명식 씨가 사다 준 여름 블라우스. 소매가 팔꿈치 위였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흉터가 보였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리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봤어요. 올해 이건 훈장이에요. 명식 씨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이건 훈장이야. 1년 뒤 정식이는 명식 씨 회사의 보안 팀장이 됐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북엇국을 끓이면 정식이가 2그릇을 먹어요. 누나 요리 진짜 맛있다. 저는 웃습니다. 더 있어. 많이 먹어. 어느 일요일 저녁 우리 집 식탁에 다 모였습니다. 명식 씨, 정식이. 거기에 시아버지도 오셨어요. 요양 중이시지만 괜찮은 날에는 나오세요.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상추에 쌈장을 얹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상추를 쌌습니다. 정식이 입에 넣어줬어요. 정식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장가 좀 보내줘.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칼끝이 목에 닿던 그 감촉,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던 그 순간, 달빛 아래 드러난 그 흉터, 내가 40년 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생이, 나를 죽이러 왔던 그 남자가 내 정식이었다는 걸, 운명이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말 같아서. 그런데 그날 그 흉터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리고 정식이는, 제 팔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긴 팔로 가리지 않아요. 이 흉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정식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상처가 기적을 불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걸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흉터처럼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워지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가리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혹시 오늘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아픔이 흔적이 되고, 흔적이 증거가 되고, 증거가 훈장이 되는 날이 여러분 삶에도 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헤어진 가족이 생각나신다면 먼저 연락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